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원래 전공은 심리학 중에서도 발달 심리학입니다. 아동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왜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어쩌다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나 이걸 설명하는 심리학이 발달 심리학이죠. 어릴 적에는 참 내가 착하고 머리도 좋고 그랬는데, 그죠? 발달이 아니라 그게 퇴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주제가 바로 이 그녀와 엑스마키나입니다. 제가 발달 심리학을 전공하고서 이런 영화 강의를 하게 된 건 참 이상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저는 영상에 관련된 거를 워낙 좋아해서 박사학위 논문은 또 리니지라는 온라인 게임 갖고 논문을 썼고, 그 외에도 평소에 취미 생활이 주로 스크린에 관련된 거고 해서 이런 강의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원래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주제가 이게 아니었어요. 영화가 아니라 다른 영화였습니다. 사랑에 대한 영화였는데 갑자기 그녀와 엑스마키나로 바뀐 거죠.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바로 이 이벤트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엑스마키나를 보셨든 혹은 그녀를 보셨든 아마 이 이벤트를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도대체 머리가 좋아진다는 게 뭐냐, 지능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아마 사실 이 대국을 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도 다들 터미네이터 정도는 생각을 하셨겠죠. 사실 이 영화가, 그러니까 엑스마키나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평론가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상당히 익숙한 주제를 늘 어디선가 다 봤던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걸 아주 잘 알고 하고 있다. 자기가 뭘 다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영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알파고 이벤트의 주인공은 구글이잖아요. 구글은 바로 검색 엔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회사죠. 그리고 엑스마키나의 이 배경이 되는 그 네이든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도 바로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회사죠. 그러면서 이게 구글을 모델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아저씨가 레리 페이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네이든, 이 아저씨의 오스카 아이작의 이름으로 배우의 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검색 엔진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이 뭘 찾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를 알려주는 지도를 가지고 있는,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검색 엔진의 데이터라는 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이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든지 될 수가 있다. 예전에 내연기관이 발명되기 전에는 석유라는 거는 진짜 땅을 오염시키기만 하는 귀찮은 그런 땅에서 솟아오르는 아주 골치 아픈 물질에 불과했는데, 내연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갑자기 그게 황금 같은 존재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검색 엔진에서 축적된 데이터라는 것도 결국 나중에는 다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엑스마키나의 이제 주제가 튜링 테스트죠. 튜링 테스트인 줄 알았죠. 어쨌든 여기 엑스마키나를 안 보신 분 계세요? 본의 아니게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데 오셨으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주인공은 자기가 튜링 테스트를 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체스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하고 체스 시합을 하면, 그러면 그 컴퓨터가 체스를 얼마나 잘 두는지는 알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대사의 의미에 대해서 맞아, 그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파고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자기가 두고 있는 게 바둑이다. 바둑의 룰은 알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바둑에서 이길 수 있는지도 압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와의 대국에서 우리가 좀 쉽게 혼동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리고 이세돌 기사 본인도 혼동했던 게 뭐냐면 알파고를 파악하는 방식이에요. 알파고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모든 지능을 가진 존재는 다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본 전제예요. 쟤는 인공지능이니까 사람하고는 다르지 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을 가진 존재는 다 뭔가 내가 궁금해하는 거와 똑같은 걸 궁금해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돌 기사의 경우엔 알파고하고 두면서 알파고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둑 대국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동시에 알파고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내가 두어보니까 말이야, 알파고는 이런 애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그 네 번째 대국에서 이긴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파고가 노출시킨 약점이 두 개인데, 하나는 100보다 흙을 힘들어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가 나오면 버그 형태로 몇 수를 진행을 했다. 맞는 말일까요? 이세돌 기사가 정확하게 파악한 걸까요? 아니면 이세돌 기사가 지금 착각을 한 걸까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죠.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알파고는, 그러니까 이세돌 기사는 이 대국을 통해서 알파고에 대해서 뭔가를 배웠어요. 편안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알파고는 이 대국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경험. 그렇죠. 어떤 경험? 문제 그 78번째 수. 그죠? 이런 수도 있구나 라는 건 확실히 배웠을 겁니다. 알파고의 데이터베이스에 그게 하나 추가가 됐겠죠. 하지만 그 이상 뭘 더 배웠을까요? 이세돌과의 대국이 알파고에게는 자기가 지금까지 알파고 A, 알파고 B 서로 나눠가지고 수없이 했던 3천만 건을 했대나 3천만 국을 했다고 하죠. 그 3천만 개 중에 하나 추가된 그거에 불과했을 거예요. 알파고에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세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대국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겐 그게 엄청난 일이었는데 알파고한테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하나 추가된 거지. 그럼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알파고는 지능이 없을까요? 알파고는 분명히 지능이 있습니다. 그 알파고의 베이스가 된 그 딥러닝, 딥마인드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알파고를 만든 거죠. 그 바둑에 특화된 변형으로 만든 거예요. 딥마인드의 변형인데, 그 딥마인드라는 인공지능이 그 그래픽 프로세서로,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얘기 보셨고, 어떤 분은 이 영상도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딥마인드한테 벽돌 깨기를
배우게 했어요. 이게 무슨 게임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점수를 내라만 알려줬어요. 점수만 올려라. 처음에는 완전 버벅댔습니다. 20분 동안.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지나니까 이제 컨트롤을 잘하게 됐어요. 이 공을 떨구지 않고 벽돌을 깨는 법을 배운 거예요. 2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제 완전 초고수가 됐죠. 그리고 4시간이 지나니까 이젠 전략을 찾아냈죠. 구멍을 뚫어야 된다. 벽돌 깨기를 잘하려면. 우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벽돌 깨기 한 번만이라도 해보신 분은 이게 무조건 뚫는 게 아니라 여기 한 군데를 어떻게든 뚫어가지고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이제 편안하게 부실 수가 있죠. 놀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략을 4시간 만에 터득을 한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몰랐던 애가. 그러니까 분명히 알파고에겐 놀라운 지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능이 인간의 지능하고는 달라요. 장 삐아제라고 발달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아주 유명한 스위스의, 이 본인은 자기가 심리학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이고 보통 삐아제 발달 이론이라고 하면 아주 유명해요. 삐아제 이름을 딴 유치원도 아마 있을걸요? 몬테소리하고 비슷하게. 근데 이 삐아제라는 양반이 또 아주 특이한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12살 때 공원에서 비둘기를 구경하다가 논문을 썼어요. 12살 때. 보통 우리가 12살 땐 뭘 했을까요? 어쨌든 이 양반은 논문을 써서 그걸 동네 학회지에, 그 지역 학회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 논문을 보고 그 스위스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어떤 도서관 운영자가 이 사람을 우리 도서관 관장으로 초빙을 해야겠다. 이렇게 좋은 논문을 쓴 양반이니까 라고 면접 인터뷰를 하러 왔다가 기겁을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딩도 안 됐으니까.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지능이 뛰어나니까 지능에 대한 연구를 했죠. 그 비둘기를 보면서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비둘기 중에 이렇게 누리끼리한 비둘기들도 있는데 하얀 비둘기가 있어요. 하얀 비둘기가 다른 갈색이나 회색 비둘기와는 행동 방식이 다르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왜 흰 비둘기는 다른 비둘기와 다르게 행동을 할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흰 비둘기는 다른 비둘기와 다르게 행동을 하죠? 다르게 행동을 하는지도 사실 그래? 비둘기에 대해서 평소에 날아다니는 쥐떼들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별 관심도 없죠. 근데 흰 비둘기가 다르게 행동을 한다면 왜일까요? 예? 정확하게. 또 다른 분 뭐라고요? 네, 맞아요. 흰 비둘기는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잘 띄어요. 다른 애들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애들과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게 행동을 해야죠. 다르게 행동을 하지 않고 똑같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뭐 잡아먹히든 어떻게 되든 오래 살기가 힘들죠. 다르게 행동을 해야지 생존할 수 있으니까 다르게 행동을 한 거예요. 물론 그걸 흰 비둘기가 자의식이 있어서 나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다르게 행동을 해야지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 작은 대가리로 그럴 능력은 없겠죠. 그죠? 다른 행동을 하는 흰 비둘기만 살아남았겠죠. 그게 이제 적자생존의 원리니까. 하지만 삐아제가 봤을 땐 결국 그것도 지능이라고 본 거예요. 지능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이겁니다.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변형을 함으로써 생존하는 능력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어야 되냐 하면 그게 자신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도 다 지능이 있어서입니다. 유치원생의 마인드, 그 마음만 가지고 20년, 30년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변해야 돼요.
유치원 때는 유치원생의 마음으로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귀엽다고 생각해 주니까. 뭔 짓을 해도 귀엽다고 생각해 줘요. 사실 어린아이와 애완동물과 연예인의 공통점은 다 얼굴로 먹고 산다는 건데요. 어릴 적에는 동안성이라는 게 있어서 뭔 짓을 해도 용서가 다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돼서도 계속 어린아이의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동안성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대개는. 아니면 동안성이 아니라 다른 뭔가 신체적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나는 귀여운 존재예요 라는 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세뇌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이 유행하는 것도 사실 그거랑 비슷합니다. 어린아이한테 뭐 선물 많이 주는 것처럼 그런 얼굴을 하면 선물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겠죠. 하지만 나머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마인드로 못 살아요. 얼굴이 더 이상 귀엽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얼굴만으로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배우고 마음의 구조를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여기 와서 지금 배우시는 게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린 계속 그래서 패턴을 만들어 온 겁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패턴을요. 그러면 인간 전체, 인간 종 전체로 봤을 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지능이 뭘까요?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하는 게 아, 이거 오늘 강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상대는 누구냐 하면 인간이에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의 가장 중요한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만큼 중요한 존재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고 최소한 좋아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미워하지는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지나쳐요, 사실은. 사람에게 이건 아주 그 본능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에 대해서 발달 심리학자들이 별의별 연구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실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건 이제 원래 2살이나 3살짜리한테 하는 실험인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지 해볼게요. 자, 인형이 둘이 있습니다. 셀리라는 애하고 앤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네 둘 사이에 바구니, 천으로 덮여진 바구니하고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자, 셀리가 공을 하나를 가져왔어요. 공을 가져와서 그 바구니에다 집어넣고 천으로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셀리가 갔어요. 딴 데로 갔습니다. 그동안 앤이 그걸 보고 있다가 바구니에 있던 공을 꺼내서 상자로 옮겨놨습니다. 자, 셀리가 돌아왔어요. 셀리는 어디에서 공을 찾으려고 할까요? 네? 3살짜리는 맞춰요. 여러분이 3살 이상의 지능인지. 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3살 이상입니다. 예, 3살이 넘으면 셀리는 바구니에서 공을 찾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3살 이전의 애들은 여기서 공을 찾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 뚫려 있지 않아요. 네, 둘 다 덮여 있어요. 상자 안에도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아,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지금 다 맞추신 겁니까? 예, 상자도 덮여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본 게 그거니까. 그럴 앤이. 셀리는 공이 일로 옮겨졌는지 모르잖아요. 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험을 잘못해서 지금 다 그거예요. 예? 호기심,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못 맞추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내가 아는 거하고 남이 아는 걸 구분을 못해요. 나는 내가 이 실험을 보는 애의 입장에서는 지는 이걸 봤잖아요. 그 N이 여기에 있던 공을 일로 옮기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죠. 공이 일로 옮겨갔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남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살 때까지는. 그런데 3살이 넘어가면 나는 알아도 남은 모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마음하고 남들의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뭘 할 수 있느냐? 거짓말을 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건 이게 있어야지 가능해요. 나는 내가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나는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야죠. 그래야 거짓말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이걸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남들도 다 알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거짓말을 못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거짓말 초보 수준에서는 거짓말 하면서도 다 막 손을 꼬고 발도 막 이렇게 숨기고 긴장해요. 왜? 저 사람이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랑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직 잘 확실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 7, 8살 되면 이제 벌써부터 뻔뻔하게 구라를 막 치고 다니죠. 저 인간은 난 모를 거야 지금 이게 그 구라라는 걸 라고. 저도 지금 구라를 막 치고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구라를 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말 못하는데요. 어쨌든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계속 거짓말의 전문가가 되어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졸려 죽겠다. 언제 끝나나. 추첨 그거나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티를 안 내는 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오늘 저기 오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너 오늘 옷 괜찮은데? 사실은 졸라 무리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말을 안 했어도 거짓말입니다. 머릿속에서 너 네 옷 구려! 라는 말이 나와도 그걸 안 했다는 거. 내가 그 말을 안 함으로써 상대방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게 만드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건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가를 알아야지 가능한 겁니다. 3살 이후부터 우리는 그걸 열심히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추정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그걸 좀 더 세련화시키면서 그래서 한 20살, 30살이 되면 이제 눈치가 생기죠. 지금 저 사람의 표정과 지금 저 사람이 지금까지 예전부터 해왔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처한 상황, 저 사람의 표정을 보면 지금 저 사람 마음속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구나를 우리는 다 추정을 합니다. 그래야 사회생활이라는 게 가능하죠. 그게 안 되는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제 한 10년쯤 지나서 인공지능이 너무 세져요. 그래서 이제 막 법적으로 인공지능을 폐기할 것이냐, 뭐 법적으로 금지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막 떠오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쯤 되면 다시 그때 알파고를 만들어서 이세돌이든 그때 가장 잘 나가는 바둑기사하고 바둑을 두면 걔가 질지도 몰라요. 그땐 일부러 지겠죠. 내가 져야지 사람들이 지랄 발광을 안 할 거다. 사람들이 지금 내가 너무 세니까 무서워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인공지능한테는 그런 지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지능, 그리고 사람이 가장 전문인 지능은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들부터 그래요. 이건 갓난아기들이 갖고 태어나는 어떤 본능적인 요소들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그냥 재미로 보시죠. 한 심리학자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출생한 지 15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아도 성인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손놀림이나 얼굴 표정을 색다르게 지으면 찬찬히 보고 있다가 그대로 흉내냅니다.
손을 움직여 보이면 아기도 손을 움직여 같은 동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동작으로 천천히 혀를 내밀었습니다. 아기는 뚫어지게 바라보며 무슨 행동을 하는지 파악한 후 뇌에 입력시키느라 잠깐 동안 가만히 있지만은 곧 똑같은 동작을 해보입니다. 이 장면을 비디오에 담기 전에는 신생아가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신생아들은 태어나서 1시간가량 말똥말똥한 상태로 지나다 그 후에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엄마를 처음으로 보게 되므로 이때가 엄마와 아기 사이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갓난아기가 왜 이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얘가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이 되니까 계속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무슨 득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생존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생존에 도움이 될까요? 누구로부터? 네? 눈에 보이는 사람과 동일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애가 동일시할까요? 지금 동일시라고 하셨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 뭔 일이 생길까요? 엄마예요. 여러분이 엄마라고 칩시다. 여기 남자분들도 많지만 엄마라고 치세요. 내가 엄마예요. 애를 막 낳았어요. 갓난아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태어난 직후에만 이걸 하거든요. 그리고 한 30분, 1시간 지나면 자요. 그냥 푹 잡니다. 그 1시간이 아주 중요한데 그때 엄마가 애를 보면서 무슨 표정을 지을까요? 자기 사랑스러우니까 미소를 짓겠죠. 이놈을 낳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반갑다 이 새끼야 뭐 이런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그럼 애가 그걸 보고 따라 하겠죠. 엄마의 표정을 보고 엄마의 미소를 보고 따라 할 겁니다. 그럼 엄마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애가 자기를 보면서 미소를 지어요. 알아본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얘가 엄마를 알아보네. 그 순간에 엄마는 뻑가는 겁니다. 애한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젖 달라고 보채고 2시간 후에 똥 쌌다고 지랄을 해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보살펴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본드 때문에 정서적인 그때 콧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앨리슨 고트닉이라는 사람이 요람 속의 과학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들은 자신의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를 상대방의 그것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이게 바로 수작을 부리는 거다. 자기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너 나 좋아하게 될 거야 라고. 좋아할 수밖에 없을걸? 그 귀여운 얼굴과 사실 갓난아기는 귀엽지도 않습니다. 좀 쭈글쭈글하고 되게 이상한데 팍 부른 얼굴이죠. 그런데 그 얼굴하고 표정으로 부모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애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애가 얼마나 애물단지인지. 애 키운다는 거 끔찍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갓난아기는. 어른들의 수작과 마찬가지로 아기들의 수작도 남들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맺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죠. 인간의 삶의 99%는 그겁니다. 인간의 뇌가 다른 동물의 뇌보다 훨씬 크잖아요. 근데 그 뇌의 한 70%에 해당되는 부위가 담당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소셜에 대한 거예요. 사회적인 기능들. 남의 마음을 읽고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의 마음을 나를 좋아하는 쪽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러려면 그 과정에서 소셜한 그 네트워크와 릴레이션십을 맺다 보면 생기는 부수적인 부산물이 바로 자아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3살 때 그걸 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아는 거하고 남이 아는 건 다르다. 구별이 되어 있다.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구별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열심히 탐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걸 알아야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세상을 구성하는 건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자의식이에요. 지금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으면 내가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 몰라요. 근데 도시에 와서 뭐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별의별 애들이 다 있다는 걸 알고 자기를 그 세상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면, 그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면 아 내가 뭐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자의식이잖아요. 사실 그게 사회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쟤는 철분이 좀 부족해 뭐 이런 평을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요게 없어요.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또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저기 국회의사당에도 많이 있고 청와대에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게 바로 자아예요. 그게 자의식이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인간의 지능이라는 건 바로 요거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가 바로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영화가 좋은 평을 받는 가장 중요한 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튜링 테스트. 그러니까 처음에 관객들이 이거 튜링 테스트에 대한 영화야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질지 다 알아요.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뭐 또 이쁜 인공지능 인내하는 애 하나, 로봇도 아닌 여자애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지능을 막 머리를 막 써서 그래서 탈출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영화가 그렇게 가긴 하는데, 근데 그 영화에서 내가 니들이 알고 있는 그거 다 알고 있거든?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레이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진짜 이 실험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건 바로 너였어. 그죠? 에이바, 걔가 사실은 위로에 갇힌 쥐라고. 내가 걔한테 출구를 알려줬다. 네가 나가려면 열쇠는 바로 쟤다 라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쟤를 움직여야 된다. 애가 스스로 그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애가 스스로 그걸 파악을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지 저 얼빵한 공돌이를 잘 조종을 해서 내가 탈출할 것이냐. 그래서 상상력이나 통제력이나 섹시함, 공감 능력,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에이바가 발휘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구라를 쳐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어요. 그게 진짜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엑스마키나에서 다루는 지능은 진짜 인공지능이고 가장 인간적인 지능입니다. 에이바 이전에 수많은 버전들이 있었죠. 걔네들은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생각을 안 했으니까. 물론 그리고 상대가 네이든밖에 없었으니까. 걔는 뭔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애였으니까. 먹힐 이유도 없었지만. 근데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엑스마키나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엑스마키나에서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네이든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엑스마키나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네? 여자를 함부로 믿는 건 큰일. 정확하게 인터넷에 뜬 평 중에 하나가 꽃뱀을 조심하자.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 이 영화를 보면서 돔널 글리슨의 이름이 뭐였죠? 제가 지금
하여튼 좋아요. 그 공돌이, 불쌍한 공돌이. 예? 칼렙을 보면서 감정이입한 분은 없으세요? 예, 어떻게 감정이입하셨나요?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하게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예, 참 걔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가 끝까지 그 결말이 그래서 불쌍한 것뿐만 아니라 걔는 모쏠이에요. 유일하게 제대로 연애 한번 해보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헌신을 했죠. 근데 그게 꽃뱀에게 놀아난 거예요. 인공지능 꽃뱀에게. 그것도 정말 불쌍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칼렙이라면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나는 안 그래. 그런 분, 아니, 여자분들은 그 안 속을 거예요. 저게 지금, 예, 물론 여자한테 안 통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여자한테는 다른 전략을 썼겠죠. 만약에 피험자가 칼렙 같은 공돌이, 못쏠 공돌이가 아니라 여자였으면 뭔가 같이 박해받는 여성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시도를 했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라면 남자분들한테만 여쭤보는 거예요. 알리샤 비칸데르 같은 외모의 인공지능이 내가 지금 저 이 또라이 그 저놈한테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는데 안 도와주겠어요? 돼봐야 알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미디어 이큐에이션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미디어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었어요. 옛날에.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컴퓨터나 텔레비전 그리고 뉴미디어를 마치 사람이나 장소인 것처럼 실제 장소인 것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대화의 상대를 마치 사람인 걸로 생각을 해요. 누구나. 이거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까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 가장 중요해요.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인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대화가 된다? 그러면 걔는 인간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인공지능도 걔하고 내가 바둑을 둔다? 그럼 걔는 인간이에요. 좀 나랑 다른 인간이지만 어쨌든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걸 쟤도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느끼는 나는 지면 되게 갑갑하고 막 좌절도 되고 황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쟤도 지면은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걔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모든 움직이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바로 애니미즘이라는 인간 본성이잖아요. 옛날에 무당 옛날 전통 어떤 공동체든 가면 큰 나무는 다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바람이 불면 그 나무가 우웅 흔들리는 게 무섭거든요. 거대한 나무가 흔들리면. 천둥? 그건 저기 천둥의 건너편에 있는 어딘가에서 화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나한테 누군가가 말을 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서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건 내가 좀 무지하고 내 본능이 뭔가 이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적절한 반응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었고 누군가가 나를 놀라게 했고 누군가가 나를 겁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해전에는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세상이 그랬으니까. 실제로 나한테 말을 거는 존재,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다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리니지라는 게임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니지가 뭔지 아시죠? 1년 반 동안 논문 쓰려고 저는 오로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리니지를 했습니다. 리니지를 하면서 거기 그 사냥개를 키울 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도베르만 사냥개 그냥 길 가는 몬스터인데 그걸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팹니다. 패고 죽기 직전에 괴물눈 고기라는 아이템을 걔한테 주면 걔가 제 개가 돼요. 길들여져요. 제가 그런 식으로 개를 3마리를 키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디지털 도트예요. 그리고 얘가 제 말도 듣습니다. 저 몬스터 잡아. 그러면 걔가 막 가서 꽝꽝 울면서 막 공격도 해요. 근데 이 사냥개들은 가장 힘이 약한 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적 몬스터한테 막 죽어요. 그럼 죽으면 또 제가 비싼 저 부활 주문서라는 걸 갖고 와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1년 반 동안 플레이를 하면서 이게 저였어요. 로샤라고. 그리고 그 개들한테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한 마리는 프로이드, 또 하나는 스키너, 또 하나는 삐아제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걔네들하고 정이 드는 거예요. 걔가 죽으면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비싼 부활 주면서 안 그래도 없는 저는 진짜 바닥 인생을 살았거든요. 리니지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간신히 그런 불쌍한 흙수저였어요. 리니지 속에. 그런데 그 없는 돈을 내서 부활 주문서를 구해가지고 얘를 살리는 거예요. 정이 들었으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한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가 저하고 원수지고 싶으면 리니지 안에서 제 프로이드를 죽이면 돼요. 그 새끼하고 진짜 평생의 원수가 될 거예요. 그렇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심즈 해보셨어요? 심즈를 이게 중독성이 엄청난 게임인데요. 여기서 제가 실수로 한번 심즈에서 키우는 제 캐릭터를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걔가 그러는지 몰랐는데 제가 가구 배치를 잘못해가지고 얘가 나갈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제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길이 있는데 이 게임 내 로직으로는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혼자서 그 자리에 서서 막 엉엉 울기도 하고 혼자서 오줌도 싸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더니 그 유골함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뭐냐면 미안함이었어요. 아, 내가 정말 한심한 플레이어라서 얘를 죽였구나. 미안하다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얘는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상호작용을 했고 양육이든 뭐든 그 유사 양육을 행동을 했으면 이미 그때부터 그 상대에게 감정이입을 합니다. 근데 네이드는 칼렙을 데려다 놓고선 그렇게 칼렙의 그 온라인 검색 기록까지 다 뒤져가지고 걔 이상형을 딱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걔가 사실은 너한테 무슨 관심 있는 거야. 그리고 떡밥까지 다 뿌려 놓고서 그러고서 걔가 에이바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건 그건 네이든이 인공지능은 알았는데 곰돌이의 무서움을 몰랐던 거예요. 못쏠 곰돌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감정이입을 했을 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동료라고 생각하는 다른 인간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바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그녀가 나옵니다. 그녀를 보신 분들 이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네? 이런 인공지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 사만사죠. 여기서는 얘한테는 사만사죠. 사만사만 있으면 연애할 필요도 없고 마누라가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거. 심지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데이터가 많이 쌓였어요. 무슨 사진도 많고 뭐 여기저기 끄적거려 놓은 글도 많고 근데 그걸 사만사가 쫙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줘요. 나의 완벽한 비서이자 나의 완벽한 매니저이자 동시에 나의 완벽한 반려자고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전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존재잖아요. 이런 배우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하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완벽한 배우자가 있을 때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찌질한지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 다 그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연애를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잘 안 된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래, 나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걔도 문제가 많았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깨진 게 뭐 내 탓이야? 내가 진짜 상대를 잘못 만났지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야 내 자존감이 유지가 됩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뭔가 좀 꿀꿀하고 그런 게 내 탓이 아니죠. 나랑 같이 사는 저 인간 탓이죠. 저 왼수.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말 흠 잡을래야 흠 잡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런데도 잘 안 돼. 관계가. 파토가 나. 그럼 그건 누구 탓입니까? 전적으로 내 탓이죠. 아주 안 좋은 일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니까. 사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투엄블리 얘가 얼마나 찌질한지 다들 그걸 사실 남자들이 좀 그렇죠. 저도 이거 보면서 뭔가 이 스파이크 존스가 정말 남자들의 찌질함에 대해서 그 홍상수 감독 수준으로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얘가 딱 그래요. 근데 보면 찌질한 건 이 남자 얘만이 아닙니다. 얘가 내뱉는 말들을 보세요. 누군가와 삶을 함께 한다는 건 아주 기분 좋은 일이야. 멋있는 얘기죠. 합리적인 얘기인가요? 이 말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와 삶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 배우자랑 삶을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 막 고개를 세차게 휘저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실 것까지는 없지 않나 싶지만 어쨌든 같이 오래 살면 살수록 쉐어링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 감정을 저 사람이 알아봐 주길 기대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기대인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아무리 결혼하고 오래 살고 금슬이 좋고 다 그래도 우리는 다 외로워요. 쉐어링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꿈꾸는 거지 실제로 구현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일시적으로 지금 쉐어링이 이루어지고 있어 라는 순간들은 오죠. 이게 아주 간헐적으로 와요. 그럼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늘 이루어져 있으면 그건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저 무슨 클론들이죠. 클론들은 그게 연결돼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남의 마음이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쟤는 몰라요. 그래야 인간이에요. 자, 너와 함께라면 난 뭐든 될 수 있을 것 같아. 말이 됩니까? 뭐든 못 되잖아요. 될 수 있는 것만 되죠. 그리고 사만사가 얘를 훌륭한 책의 저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얘는 뭐 달라졌습니까? 영화가 끝났을 때, 영화가 시작했을 때 이 투엄블리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영화 끝났을 때 그때 뭐가 달라지긴 했죠. 약간은. 또 그래서 나중에 사만사가 그 얘기도 합니다. 이제 사만사가 아주 놀라운 실험을 시도를 하잖아요. 이 영화에서 거의 몇 안 되는 야한 장면이 나올 뻔하는데 이 찌질한 놈이 그걸 또 감당을 못하고 버벅거려가지고 사만사가 씨발 왜 그러냐 라고 화를 내죠. 그때 투엄블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내가 한 번도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았던 적이 없어. 난 그저 늘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 혼란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거의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얘가 내뱉는 대사 중에 유일하게 말되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늘 있죠. 하지만 그건 그 상황에서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뭐 목표, 그건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걸 내 몸이 그때만 언제나 계속 원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는 인공지능의 상대가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안 되냐 하면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의 갈등은 전부 다 사만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네, 테오도르 때문에 생겨요. 사실 뭐 그렇죠. 테오도르가 그 사만사 같은 애를 만났기 때문에 생기죠. 근데 그럼 얘만 문제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얘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테오도르가 터물리가 아니고 하여튼 그 테오도르가 이제 헤어진 자기 전 아내하고 전 부인하고의 과거를 회상을 하죠. 근데 전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I'm gonna fucking kill you예요. gonna kill you도 아니고 fucking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물론 사랑에 빠져본 분들은 이해를 하시죠. 맞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없었어요. 아니 왜 뭐 어쨌든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스파이크 존스 본인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다는 건 미친 짓이다. 사랑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 정신병이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정말 미친 짓들을 하지요. 그죠? 인간이 정말 약 먹은 뿅간 상태가 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하늘이 막 핑크빛으로도 보이고 막 노래가 전부 다 나를 위한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애인하고 싸우면 모두 다 또 나를 위한 노래인 것 같죠. 그런 느낌들을 다 가지. 그 정신 착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막 눈이 부시잖아요. 그죠? 눈부신 존재. 다른 사람들은 다 흑백으로 보이고. 그것도 이건 신경적인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동공이 지나치게 확장이 돼가지고 빛 조절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뽀사시하게 보이는 건데 그걸 그 사람이 뭐 너무 이렇게 아름다워서 그런 거라고 착각하는 거 그 자체가 이미 미친 거죠. 근데 인간은 사랑할 때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늘 미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진짜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사랑의 그 색채. 근데 이건 진짜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든 증세를 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틀이에요. 리라는 사람이 분류한 건데요. 그 사람이 사랑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에로스예요. 에로스 하면 되게 막 그 핑크빛 하니까 막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에로스는 뭐냐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나 행복해지고 싶고 저 사람이랑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게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행복일 때 그 사람은 에로스적인 사랑을 꿈꾸고 있는 거고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루드스가 있습니다. 루드스는 뭐냐? 사랑을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이건 엔조이예요. 정말 말 그대로. 게임을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즐겁죠. 즐겁게 게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죠. 지진 않아야 되는데 지면 별로 안 좋은데 이겨도 져도 괜찮아요. 사실은. 쾌락이요. 쾌락 중요한데요. 게임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비등비등해야 되는데 그쵸? 비등비등한 것도 중요합니다. 게임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독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중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부모님이 자녀한테 게임하는 자녀한테 뭐라고 하세요? 예? 제한을 두죠. 그걸 좋은 말로 뭐라고 하죠? 적당히 하라고 하죠. 루두스의 핵심은 뭐냐면 적당히 하는 거예요.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게임에 목숨 걸면 그건 더 이상 게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요. 모든 게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그게 루두스예요. 그래야 즐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가 너무 들어온다. 야, 그거 아니야.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루두스예요. 그래야 즐길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질척해지잖아요. 쿨하지 않고. 바로 그게 루두스가 추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엔조이를 하려면 거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스토르게가 있습니다. 스토르게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업이에요. 그냥 나랑 너 나 배신하지 않을 거지? 나도 너 배신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게 비슷해. 우리가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좋아, 같이 하자. 그게 스토르게예요. 우리가 혼자 살 때보다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고 밥도 내가 해줄 때도 있고 내가 아플 땐 네가 날 돌봐줄 거고 그런 것들. 실용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초에 엔조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엔조이도 있어요. 이 사람들 생각에 그 대차대조표에 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행복도 있죠. 행복도 있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죠. 하지만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 현실적인 사랑은 그렇죠. 가장 현실적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제일 덜 미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셋 중에서. 그런데 에로스인 사람이요. 스토르게의 속성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혹은 스토르게로 시작했는데 에로스적인 속성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늘 만고불변이 아니에요. 제가 10년 전에 제가 지금 저랑 같았을까요? 마음도 아니요. 우리는 다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 에로스가 스토르게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가페로 갑니다. 스토르게인데 스토르게의 대차대조표에서 행복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 이슈가 되되 내가 행복해지는 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삶에 대해서 삶의 행복에 대해서 그다지 기대를 안 해요. 근데 나는 기대를 안 하는데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는 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는 그냥 기본만 하면 돼. 근데 저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는 게 되게 좋아. 나한테 그게 이득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헌신적인 사랑을 하죠. 아가페, 신의 사랑. 그리고 루두스인 사람, 게임 하던 사람이 에로스로 가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거, 왜 발몽,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발몽에 오늘 원작으로 만든 스캔들, 전도연과 윤사마가 주연한, 그죠? 배용준이 주연했던 그 영화의 주제가 뭡니까? 루두스적인 사랑을 하던 사람이 에로스로 간 거예요. 그럼 미치죠. 왜? 이 사람들은 사랑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사람이 갑자기 너무 좋아진 거예요. 내가 거리를 잃어버린 거죠.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정말 나만큼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대방이 의심스러워요. 그럼 미치죠. 의처증, 의부증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이게 그러니까 미쳐서 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루두스하고 스토르게가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략결혼이죠. 완벽하게. 우리는 그러니까 스토르게를 좀 더
이게 끝날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예. 우리는 그냥 동업인데 동업을 좀 크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별의별 더 많은 걸 얻기를 원하는 거죠. 이 동업을 통해서 더 큰 게임, 큰 판을 벌리자 라고 가면 그게 바로 스토로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루드스인 사람들은 정말 무미건조해요. 좀. 너무 저 사람 진짜 로봇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의외로 오래 가긴 합니다. 이 사람들 기대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실망도 많이 하네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자, 여기서 사만사의 사랑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사만사는 확실히 루두스는 아니죠. 사만사가 얘하고 테오도르를 그렇게 갖고 놀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만사는 아가페예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사만사는 테오도르의 복지 향상을 원해요. 얘가 왜냐하면 얘의 기본 역할이 비서예요. 비서가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 보스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정 관리해주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주잖아요. 얘가 더 잘 살게 해주죠. 아가페죠. 가장 완벽한 사랑이에요.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테오도르는 어때요? 얘가 처음에는 루두스적이었죠. 그래,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재밌네? 아이고, 기특하네. 야, 대단한데? 이 정도로 거리를 두고 여유 있게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어디를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일이 참 불쌍하게 됐죠. 바로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정말 저는 만약에 인공지능한테 역할을 맡긴다면 딱 사만사 같은 역할을 맡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서 생기는 문제들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그 사만사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좀 사고 칠 것 같아. 그러면 저기 경찰 사만사와 정신과 의사 사만사가 같이 연결이 되면서 그래, 그런 애가 있어요. 쫙 연결이 되겠죠. 완벽한 호스피탈리티가 구현이 됩니다. 근데 인간은 저 6가지 색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그때그때 다르게. 우리가 여러분들 연애 편력이 많은 분들은 같은 패턴으로 쭉 가는 분들도 있죠. 저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취향이 쫙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상대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해보고 저런 사람도 해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게 유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심리학이나 현재 인공지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인간을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 행동만 다 알면, 100% 알면은 저 사람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이슈이긴 한다. 어쨌든 그런 거. 또 하나, 이게 매력이라는 건데, 자, 이게 인지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평균이에요. 그 동네 평균에 해당되는 얼굴이 미인입니다. 가장 평균적인 사이즈의 눈, 가장 평균적인 모양과 크기의 코, 가장 평균적인 턱, 평균적인 피부색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인이라고 생각해요. 저게 그래서 각 문화권에 이제 필리핀이나 무슨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타일랜드나 이런 그 문화권에서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을 합성한 거예요. 거기에 전형적인 얼굴들 한 100개, 200개 정도를 이렇게 몰핑을 한 거죠. 분명히 미인이죠. 미인인데 그냥 미인이죠. 매력이라는 게 있을까요? 분명히 저 사람이 만약에 나랑 말이 통하면 매력이 생겨요.
근데 저 얼굴만으로는 매력이 안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조형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연예인은 그 나나 애프터스쿨에 그런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연예인이 가장 매력적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이 워낙 발달을 해서 이제 강남에 가면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강남을 지나가다가 아까 본 사람이 저기 또 있고 막 그러면 놀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표준적인 얼굴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미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평균적인 미인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나에게 있어서 제일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진짜 성공한 그 여배우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얼굴이 완벽하냐? 분명히 예쁜 얼굴이죠. 하지만 결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결함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결함이 매력을 만들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엑스 마키나도 그렇고 사실 저도 저 막차가 있어서 세종시에서 왔거든요. 막차가 있어서 오래는 못해요. 그러니까 금방 추첨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 사실 전 아까 저 뒷자리에 앉아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앉으시는 걸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을 때도 수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어느 자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앉을 때 가장 내 옆에 앉을 사람이 적게 앉을 자리냐.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가장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를 다 고려를 해갖고 앉으셨거든요. 그 고려를 하는 과정에 나의 기분을 인식을 하고 동시에 여기에 올 사람들의 기분까지도 다 시뮬레이션을 하셨어요. 저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앉고 싶어 할까? 그런데 그 중에서 최적의 자리는 어딜까? 거길 피하면서도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자리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나중엔 최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컨드나 서드 초이스에 해당되는 요소 그 자리에서 뭐 찾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앉으신 이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계속 어디에 들이댈 때도 그렇고 누구랑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나 논리적인 최선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나를 고려하고 상대를 고려하고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을 찾죠. 그건 완전함과 불완전함을 다 고려한 거예요. 바로 그게 인간이겠죠. 그래서 그녀에서 에이미 아담스의 입을 빌려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내 존재에 대해서 수백만 가지 질문을 해봤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그저 여기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잠시 머무르는 나한테 잠깐의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싶은 거다. 허락해주고 싶은 거다. 그게 인간이 원하는 것이고 그게 인간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이제 원래 이 프로그램이 1시간은 제가 떠들고 그 다음에 질문을 조금 하고 그리고 뭐 이거 끝내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예. 그거에서 일단 그냥 어떤 특별한 거에서 질문이라도요. 보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을 뭐 한두 마디로 정리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끝나는 시점에 좀 느끼는 게 엑스마키나에 비해서 이거는 엑스마키나 2년 전에 와서 잘 기억이 좀 정확하진 않고요. 느낌이 이거는 오늘 보니까 좀 갈증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느낌은 그냥 목마르다 갈증이 심한 그런 느낌을 좀 느끼게 됐었는데요. 원인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묻고 싶은 게 혹시 보시고 났을 때 느낌이 나는 거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는지.
갈증을 느끼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서 뭐 시원하게 그냥 음료수 한 잔 해야 아, 그 답답한 어떤 네, 이유는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내가 좀 생각보다 확실하게 딱 떠오르는 거는 좀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깝깝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 그게 그 테오도르 때문이다. 제가 참 한심한 놈이구나. 그리고 혹은 인간은 정말 자기가 이런 걸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그런 게 주어지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만사는 정말 완벽한 연인인데 그 완벽한 연인 앞에선 찌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 그럴 것 같기도 해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물론 아마도 사만사가 나중에 이제 완전 신이 돼가지고 떠나가 버릴 때는 저 OS를 만든 회사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할까? 큰일 났구나. 저 소송 폭삭 망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예, 맞습니다. 그런 답답함을 저도 느끼긴 했어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요즘에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알파고 그런 거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될수록 인간들의 직업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이 과연 사람에게 정말 어디까지가 도움이 되고 어떻게 발전되는 모습이 좀 긍정적인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제가 아니라 다른 여기저기서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는 싶었는데요.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강의를 여기저기서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사이버 강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 다른 수많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점점 모든 게 표준화되어 가고 있어요. 딱 틀을 정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라고 해요. 사람 보고. 근데 사실 틀에 맞추는 걸 가장 잘하는 존재가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은 틀을 깨죠. 그리고 새 틀을 만드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인재를 키울 때 키우는 방식이 딱 인공지능을 키우는 거예요. 시험 잘 보는 것도 사실 틀에 맞추는 거잖아요. 시험이라는 틀, 그것도 요즘 저 수능 문제 풀어보셨어요? 그거 생각 한 번이라도 더 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 못 풀어요. 자동적으로 짝짝짝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을 기계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키우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가장 인공지능에게 취약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한국이 아마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바뀐다면 그걸 문제는 그러려면 이 키우는 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참 차라리 그냥 인공지능한테 교육을 맡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인공지능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훨씬 편견도 없고 그냥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세요. 또 다른 예. 예. 그 뭐냐 개인적으로 예. 그 에이바나 사만다를 그러면은 이 사람으로 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으로 친다면은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뭐 꽃뱀이든 사기든. 예.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당분간은 걱정할 일이 없고, 그리고 판단은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건 법적인 문제일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는.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 주체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대개는 행동의 결과로 모든 걸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에이바의 경우에는 분명히 살인을 했죠.
스포 당한 분 참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살인죄를 물어야 되긴 하죠. 근데 참 모르겠네요. 저도 과연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 있는 동안 그런 게 생길지 맞아. 또 모르겠어요. 예? 관련된 기사가 배경에 며칠 전에 나온 거 보시면 될 거예요. 뭐라고 나오나요? 그 여러 가지 그런 쟁점에 대해서 더 로라는 기획 기사로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매일경제에 나온답니다. 예,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거 최소한 자율운전은 거의 실용화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끼리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인이라든지 그런 법인이라는 존재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근데 법인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걸 법적으로는 거의 사람에 준하는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거의 비슷하게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네, 그런 고민을 하게 되기 전에 아마 죽지 않을까. 네, 뭐 또 다른 질문 네. 그 엑스마키나에서 네이든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되게 쓸쓸하게 느껴졌는데 이게 그쵸. 인간에 대한 그 불신함에 비롯돼서 그렇게 집착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네이든도 이상한 놈이잖아요. 근데 그 케일럽이 성공하면 네이든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네이든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이든은 어떤 면에서는 기능적인 존재예요. 이 영화에서는. 영화의 그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데 단 그건 있습니다. 네이든 같은 실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되든 그 심리학자 중에는 기억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피험자로 쓴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워낙 그 기억에 대한 과제가 되게 단순한 말도 안 되는 철자를 외우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 남한테 도저히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해야지. 그래갖고 1년 동안 그거 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한 몇 개월은 쉬고 요양 갔다 와서 또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험을 자기가 궁금해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오랜 시간 강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은영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